1953년 네덜란드 거대한 폭풍이 제방을 무너뜨리고 18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토의 4분의 1이 바닷물에 잠겼고 20만 헥타르의 땅이 침수됐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끝났다고. 하지만 50년 후 이 나라는 세계 10하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 개의 나라가 자신보다 무려 235배나 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제 강국으로 불린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작은 유럽 국가는 인구가 겨우 1750만 명밖에 안 되지만 세계 18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합니다. 스페인보다 3배나 적은 인구로도 싱가포르와 카타르, 헝가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GDP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더욱 신기한 것은 이 나라의 국토 4분의 1이 바다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어떻게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의 독특하고 특별한 지형적 특성부터 차근차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유럽 북서부, 북해 연안에 자리 잡은 이 평평한 땅은 정말 특별한 곳이죠. 국토의 상당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다는 점이 얼마나 신기하고 독특한지 아시나요? 현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만들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 배경에는 바로 네덜란드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물과의 전쟁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숨어 있죠. 물의 위협은 언제나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침수 위험과 지형적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가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불리한 조건들이 오히려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수면 아래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했거든요.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었죠. 제방과 댐을 건설하여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지역을 건조하게 유지할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설 기술이 아니라 과학적 접근이었어요. 이들이 개발한 물 관리 기술의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바다에서 땅을 만들어낸 일까지 해낸 거거든요. 플레볼란드라는 주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원래는 존재하지 않던 곳이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물을 퍼내고 1412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땅을 바다로부터 되찾아낸 결과물이죠. 이런 간척 기술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기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물 관리 기술이 경제적으로는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네덜란드의 토양은 매우 비옥해서 농작물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현상이었어요. 심지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간척지조차도 엄청난 농업 성장 잠재력을 보여줬죠. 이런 비옥한 땅과 발달된 물 관리 시스템이 만나면서 농업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혁신해야 했던 네덜란드와 달리 다른 나라들은 그런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던 것이죠. 위기가 기회가 된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평평한 지형도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농업이나 건설 작업을 할 때 평지에서 하는 것이 산악지대보다 훨씬 수월하거든요. 효율성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에요. 덕분에 인프라 구축도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었죠. 도로, 운하, 철도 등 모든 교통망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이런 효율성이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었어요. 지리적 위치까지 고려하면 상황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북해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해상 무역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라인강과 마스강 같은 주요 하천들이 독일과 스위스를 연결하는 무역 통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과의 거리도 가까워서 무역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었죠. 이런 지리적 이점은 현재까지도 네덜란드 경제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리적 이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혁신이 하나 더 필요했거든요. 1594년 네덜란드에서 풍력을 이용한 제재소를 발명한 것이 바로 그 역사적 전환점이었어요. 이 획기적인 기술 덕분에 사람의 힘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보다 무려 30배나 빠른 속도로 목재를 가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는 산업혁명의 전조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역의 중요성을 앞서 언급했던 것 기억하시죠? 이런 목재 대량생 능력 덕분에 네덜란드는 배를 건조하는 속도도 획기적으로 빨라질 수 있었고 해상 무역의 선두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회 회사였어요. 줄여서 VOC라고 부르는 이 무역회사는 1602년에 설립됐는데 정부로부터 동아시아 무역 독점권이라는 특별한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 독점권과 조선업에서의 세계적 우위 그리고 혁신 기술이 결합되면서 완전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회사가 최전성기에 기록한 성과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주주가 무려 7,800만 명이었습니다.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7조 9천억 달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시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정도인데 말이에요. VOC는 그보다 2.2배나 더 큰 규모였던 겁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심지어 전쟁을 선포하고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는 권한까지 정부로부터 받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상 국가 수준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이었던 셈이죠. 이런 VOC의 성공이 네덜란드에는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VOC가 워낙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회사였던 만큼 네덜란드로 엄청난 규모의 무역과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는 상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경제 규모도 더욱 커질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소가 1611년 암스테르담에 설립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이런 금융 인프라가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이 증권 거래소를 통해 네덜란드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가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고급 인력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인재들의 이주가 시작된 거죠. 사람들이 더 나은 급여와 기회를 찾아 네덜란드로 이주했고 이런 인재 유입이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죠.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의 부는 계속해서 증폭될 수 있었습니다. 부가 부를 낳는 구조가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전 얘기잖아요. 현재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네덜란드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덜란드는 예전부터 이어져 온 농업과 수출 산업에서 여전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이 그 배경이죠. 와게닝겐 대학교는 전 세계 농업 교육기관 중에서도 최고로 평가받고 있고 네덜란드는 농업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어요. 농업 기술의 선두주자인 셈이죠. 하지만 농업만으로는 네덜란드의 높은 수출량을 모두 설명할 수 없겠죠. 여기서 로테르담 효과라는 독특한 현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거대한 항구 도시 로테르담의 이름을 딴 이 현상은 매우 흥미로운 경제 메커니즘이에요. 이는 수입된 상품들이 빠르게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것을 말해요. 일부 국가들의 경우 원산지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 네덜란드를 경유해서 물건을 사오는 게 실제로 더 저렴하거든요.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덕분이죠. 이런 재수출도 네덜란드 수출 통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출량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이 로테르담 효과가 일반적인 수출과 농업을 제외한 네덜란드 수출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에요. 네덜란드는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국가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고도로 교육받은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교육 수준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 인재풀이 풍부합니다. 지리적 연결성도 뛰어나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죠.
독일 같은 경제 강국들과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이런 시장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복잡하고 교묘한 세금 제도와 조세 조약들 때문에 대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특히 디지털 경제 시대에 네덜란드는 데이터 센터와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도 선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디지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인터넷 연결성과 디지털 보안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풍력 발전, 순환 경제, 스마트 농업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들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투자와 연구 개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네덜란드의 창업 생태계도 매우 활발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결합되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스타트업 허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의 우수성도 빼놓을 수 없어요. 네덜란드의 대학들은 세계 랭킹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공학, 농학, 경영학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역량이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죠. 네덜란드의 물류 산업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로테르담 항구는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첨단 자동화 시설과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전 세계 물류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도 네덜란드 경제의 중요한 자산이에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서로 다른 아이디어와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다양성이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결국 네덜란드의 지리적 특성, 역사적 배경,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영리한 시스템들이 모두 합쳐져서 현재의 부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이런 부는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혁신과 경쟁을 통해 축적된 결과물이에요. 시간이 부를 쌓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만약 네덜란드가 처음부터 물을 퍼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번영할 수 있었을까요? 네덜란드의 성공 비밀은 결국 불리한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 혁신 능력,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된 셈이죠. 바다보다 낮은 땅에서 시작해 세계 18위 경제 강국이 된 이 작은 나라의 이야기.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혁신의 역사였습니다.